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가속 노화 그리고 저속 노화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가속 노화는 실제 나이가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이 신체의 노화가 빠르게 가속돼서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얼굴은 물론 신체 기능과 건강, 이런 노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애늙은이 같냐? 이런 농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반대말은 또 저속노화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가속노화의 반대말이에요. 정제탄수화물은 흰빵, 파스타와 국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인데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요. 이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체내 염증 반응도 같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식사하는 방법만 바꿔도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영양 부족을 넘어 영양이 과다한 시대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음식들이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도움을 과연 줄까요? 이렇게 맛있는 산의 진미들을 먹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많이 먹어도 되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와 의사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건강한 노화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깊은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섭취한다면 우리의 이 장기들은 쉴 새 없이 소화를 위해 일을 하게 돼요. 즉, 우리가 자주 먹는 만큼 위와 장, 우리의 그 소화기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죠. 이렇게 우리의 소화기관이 쉴 수가 없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생기는 점 4가지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당 상승입니다. 우리 몸이 과식을 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 특히 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 빵이나 과자, 캔디류, 초콜릿, 흔히 하는 굉장히 다한 음식 있잖아요. 이러한 달달구리한 간식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증가할 수가 있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당뇨병의 위험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과식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같이 증가시키는데, 지방과 같은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심장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소화불량,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배가 아프고 이렇게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과식은 우리 소화 시스템에 과부하를 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섭취하면 위에서 소화를 제때 하지 못해서 소화불량, 복부 팽만, 가스, 아니면 배가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체중 증가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알다시피 과식은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굉장히 많이 초래하는데, 이는 또 쉬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면 많은 병의 원인인 비만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입이 즐겁다고 해서 음식을 과하게 자주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다면 공복을 유지할 땐 좋은 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공복이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는데 그 이유는 주로 체내 우리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어요. 이 공복 상태에는 음식 섭취가 없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는데, 이때 혈당이 낮아지면 체내 인슐린 수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요. 이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 혈당이 높을 때 분비가 되어 혈당을 낮추는 역할도 같이 해요. 따라서 음식이 없을 때는 인슐린의 필요성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공복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 상태가 또 너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저혈당을 초래할 수가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공복 기간을 잘 유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의 자가 포식 작용이 촉진돼서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 들어갔죠? 자, 이게 뭔가 살펴보면 하버드 의대 교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단식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로 꼽았는데, 이 세포의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라는 말은 스스로 자동이라는 뜻의 오토와 먹는다라는 뜻의 파지가 합쳐진 단어예요. 우리 몸속에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시스템이 누구한테나 있지만,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려면 공복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손상된 세포 성분을 분해하고 재활용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체내의 세포들이 스스로
몸속에 있는 단백질 부산물을 정화를 하게 돼요. 이러한 정화 과정을 거치면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서 이 세포의 노화를 늦출 수도 있고, 이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게 결국에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음식을 섭취해서 얻어지는 부산물인 포도당이 없으니 체내에서 대신 지방을 분해한 물질로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복 시간이 약 12시간 이상 지속되면 간에서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시작하고 우리 몸은 이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지방을 감소시키며 체중 조절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공복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에 이로운 공복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고 좋은 점만 있는 걸까요? 과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아쉽게도 모두에게 해당되진 않아요. 그리고 공복을 유지할 때도 주의할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질 수가 있고, 또한 영양소도 결핍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공복은 혈당 수치를 지나치게 또 낮출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지러움, 피로, 두통, 계속 맞물려서 안 좋은 증상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갈 수가 있어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당뇨가 있거나 다른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공복을 유지할 때는 무턱대고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을 길게 갖지 마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잘 조절해서 실천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키 포인트입니다. 누구는 1년에 1살씩 나이를 먹고 또 누구는 2살씩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1살도 먹기 싫어요.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조금이라도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가속노화 그리고 저속노화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가속노화는 실제 나이가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이 신체의 노화가 빠르게 가속돼서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얼굴은 물론 신체 기능과 건강, 이런 노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현상을 말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애늙은이 같냐? 이런 농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 반대말은 또 저속노화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가속노화의 반대말이에요. 이 생활 습관과 식단, 환경들을 조절해서 우리 몸의 신체 노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이 가속노화를 일으키는 원인 식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정제탄수화물과 단순당입니다. 이 정제탄수화물은 흰빵, 파스타와 국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인데,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요. 이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체내 염증 반응도 같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당 또한 가속노화를 촉진시키는데, 이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료나 과자 같은 거는 우리 몸속에서 노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 이 단순당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설탕이나 과당, 시럽 등이 포함된 탄산음료, 당분이 많이 함유된 과일 같은 거는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우리 몸의 염증과 노화도 같이 촉진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또 음료를 선택할 때는 당이 적은 천연 과일 주스나 허브차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음료는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단순당의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러한 음료로 대체해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가속노화를 억제하고 오히려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저속노화 식단도 있을까요? 세계 여러 장수 마을 식단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은데,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원 댄 뷰트너 박사는 세계의 장수 마을의 식단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다고 해요. 그 중에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그리스의 아카리아, 로마의 린다, 미국 캘리포니아, 굉장히 많은 곳이 있었는데, 이렇게 5가지의 장수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섭취하는 음식과 방식을 찾았대요. 이 식단을 블루존 식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블루존 식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수마을에서는 주로 식물을 기반으로 섭취를 하는데 약 95% 정도의 음식물을 식물성 자연식으로 섭취한다고 해요.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이러한 음식을 먹을 때 정제나 가공하지 않은 그 자연 원물 그대로 원재료 형태를 섭취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흰 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을 주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원물의 상태를 드시게 되면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당분도 자연히 적게 섭취하게 돼서 우리 몸의 혈당 조절은 물론 심혈관 질환,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게 돼요. 단 육류는 소량만 섭취하게 되는데 돼지고기나 소고기
소고기 같은 빨간색 육류보다는 주로 생선이나 닭고기와 같은 것들 또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또한 이렇게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식을 하지 않고 절식을 실천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이 활성화되어 이 설트인1이라는 유전자가 또 발현이 되게 되고, 이 유전자 자체로 노화를 늦추는 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이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겠죠. 그래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블루존 식단은 음식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사회적 식사예요. 이 사회적 식사가 뭐냐면,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같이 함께 우리 모두 식사를 하는 건데, 혼자서 몸속에 건강한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것이 아닌 같이 함께 투게더, 이웃과 가족, 심지어 반려견, 사랑하는 고양이, 강아지더라도 함께 먹고 함께 운동하는 이렇게 사회적인 교류도 이 식단에 포함된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점이에요. 식단 말고도 노화에 좋은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화를 늦추는 음식 3가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콩은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영양소가 굉장히 고르게 들어있는데, 콩을 드시게 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줘요. 하지만 콩에는 또 유방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피토에스트로겐과 장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많은 의학적인 연구와 논문이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콩에 함유된 이 렉틴 마이크로바이옴, 다시 말하면 미생물군 유전체에 도움을 줘서 오히려 암 발생 위험률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콩 중에 혹시 렌틸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익숙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렌틸콩은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콩인데, 맛도 좋은 이 콩을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통으로 드셔도 좋고, 아니면 밥에 넣어 드셔도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 노화를 늦추는 음식 2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이 녹황색 채소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열량도 적어서 섭취할 때 포만감을 주고, 또 식이섬유도 많아 혈당도 천천히 올려주는데, 혹시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식물을 뜻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의 합성어인데, 말 그대로 식물 자체, 그 본연이 가지고 있는 화학 물질을 말해. 우리 그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채소와 과일은 각각 그 영양소가 굉장히 달라요. 이 다채롭게 골고루 섭취하면 몸에 이로운 다양한 성분을 같이 섭취하는 건데, 이 또한 채소에는 항산화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어서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매 식사 때마다 잊지 말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노화에 도움은 음식 3번째는 고기와 생선입니다. 자, 채식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기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니 놀라셨나요? 사실 적절한 양의 고기와 생선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단백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특히 BCAA가 포함된 단백질은 인슐린 자극을 하지 않으면서도 근육 합성을 굉장히 많이 촉진을 시키는데, 이러한 근육 감소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이제 연세가 드신 중장년층, 노년층들에게는 특히나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고기와 생선도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인슐린 분비를 높일 수가 있어서 너무 맛있다고 많이 드시지 말고 꼭 적절한 양으로 섭취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음식과 식단이 모두에게나 똑같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과연? 아쉽게도 그건 아닌데요. 연령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식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어린이나 청소년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건 모두 알고 계신 거죠. 하지만 중년기나 노년기에서는 조금 달라져요. 중년기에는 체중 조절과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을 위한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실체 노화에 따라서 소화 기능도 점점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금방 찌기 쉬워져요. 이에 따라서 절식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존 식단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년층은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과 근육량이 감소해서 무리하게 절식이나 식단을 하시기보다는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선택하고 영양소 섭취에 주의해야 돼요. 노년층에는 근육량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단백질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무리한 식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또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를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고구마를 드시면 병든 혈관이 살아나고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맛도 좋아 인기가 정말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 우리가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이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해서 이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는데요. 이는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 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해요. 특히 고구마 이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 이렇게까지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1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물론 깨끗하게 세척이 돼야겠죠. 또한 이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종류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도 도울 수 있다고 해요.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해요.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추가로 이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회복과 신경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이 소화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그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우리 소화기능을 향상을 시켜주는데, 이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 여기에 그 얄라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또 대장암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고구마는 100g당 86칼로리를 가지고 있어 갖고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서,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죠. 또한 섬유질도 풍부해서 배변 활동을 도와줘서 우리 몸의 노폐물들을 제거해주고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변비 개선 효과도 있어요. 또한 이런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란 게 풍부한데, 이 저항성 녹말은 우리 몸에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도 느리게 해주고 지방 분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음식을 과식 안 하고 천천히 드시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이 고구마에는 비타민 C와 E, 베타카로틴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기능도 같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자색 고구마와 같은 보랏빛 색을 띠는 고구마는 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아주고 세포의 생성도 촉진을 해서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고구마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는데, 이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계속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조절할 수 있게 또 도와주는 역할도 같이 하죠. 이로 인해서 고혈압과 같은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도 같이 도와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중에서 B5라고 불리는 이 판토텐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 코르티솔을 분비를 촉진을 시켜줘서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다고 해요. 이 부신피로 증후군 같이 만성피로 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서도 특히나 다른 비타민들 중에서 B5라는 판토텐산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보시면 이해하시기도 아마 쉬울 거예요. 이렇게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이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도 총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예요. 그냥 검은 반점이라고 해서 색깔이 그렇나 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옆에 눌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고구마의 검은 반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 무늬병이라는 건데, 고구마 검은 무늬병은 이 수확 과정에서 고구마가 상처가 생기잖아요. 이 상처가 생긴 곳에 균이 침입하게 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 고구마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병하게 되는데, 이 검은 반점들이 생기면서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돼요. 이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어요. 이 독소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 상체로 고구마를 그대로 섭취하게 되면 뭐 식욕 감퇴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호흡곤란, 설사 등 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드시면 정말 심한 경우는 뭐 폐와 간까지 괴사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나 노약자, 어린이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간혹 그 검게 변한 부분만 한 칼로 살짝 도려내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전체의 그 균이 퍼진 상태고, 열을 가하거나 푹 삶고 쪄도 이게 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꼭 고구마를 그냥 통째로 아깝더라도 폐기해 주시는 게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이에요.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돼서 어우 더부룩해 이런 느낌이 들었거나 속 쓰려 이런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는 고구마를 섭취하는 것이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타닌과 아교질 성분은 우리 위벽을 자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위산 분비도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각종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그냥 맛있다고 계속 먹는다면 다른 병을 치료하기 전에 위염이나 위궤양까지도 올 수가 있겠죠. 이러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고구마는 당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식품이라서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약으로도 조절을 하고 주사로도 조절을 하는데, 이러한 과도한 당질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를 최대한 어느 정도 피하는 것이 좋기는 해요. 먹더라도 과량 드시지 말고 소량만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주기적으로 혈당 관리도 체크도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구운 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구운 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서 오래 익히기 때문에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보다도 이 구운 고구마가 훨씬 당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해요. 이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 고구마의 경우 예를 들면 55 정도 나오고, 찐 고구마가 한 70.8 정도? 근데 구운 고구마는 90.9입니다. 이렇게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줘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요새는 꿀고구마까지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고구마는 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드신다면 생고구마를 조금씩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이렇게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색 고구마예요.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자색 고구마는 그 보랏빛을 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 안토시아닌 성분은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고구마인데, 이 자색 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러한 자색 고구마도 지금이
제철입니다. 이렇게 음식에 보랏빛을 띠게 만드는 성분이 이 안토시아닌인데, 이 안토시아닌은 흔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베리류, 블루베리, 빌베리, 웰더베리 굉장히 많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런 베리류의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 그 뒷면을 보시면은 총 안토시아닌 함량이라고 이렇게 기능성 성분 지표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안토시아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안토시아닌이 함유된 영양제를 드실 때도 이 안토시아닌의 함량 비교를 잘 하셔서 좋은 원료사 영양제를 섭취를 하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정도 들어있을 정도로 굉장히 칼륨이 풍부한 음식인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주고 신체의 수분 함량도 조절해주고 혈압도 개선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혈관질환 발생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 칼륨을 배출하는 게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과하게 칼륨을 섭취하면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이 고칼륨 혈증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부정맥이나 각종 심장질환, 혈관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꼭 주의해서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도 해야 되고, 이 중에서는 이 고구마 안에 옥살산 성분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옥살산 성분도 과하게 먹을 시 요로 결석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 꼭 주의하셔야겠죠. 자,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 담배를 피우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전혀 생각지도 못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염증 질환이나 암 예방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해서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ml에서 30ml 정도 섭취하는 흡연자이신 분들은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 위험이 24%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다고 해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폐가 건강한 분들한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률을 조금이나마 증가시킬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아니고요. 너무 자주 먹지만 않으면 폐암까지 가는 경우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고구마가 흡연자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고구마를 드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해요.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바로 동치미예요. 이 동치미 무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의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 특히 이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또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과연 뭘까요? 두 번째는 사과예요. 이 사과도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러면 사과? 동치미밖에 없을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뭘까요? 우유입니다. 이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어요. 그 첫 번째, 소고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영양분이 소화와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도 감자도 넣고 고구마도 넣잖아요. 근데 이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이 땅콩은 고지방과 고단백 식품 중 하나로 지방과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데,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거 아시죠? 이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가 있어서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누구나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생각만 해도 호박고구마 달달하니 맛있죠.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고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일품이죠.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에 하나고, 구워 먹거나 찐 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또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이 밤고구마,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도 있죠. 근데 이 밤고구마는 다른 고구마에 비해서 당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청량감도 살짝 있는 것이 특징이고,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나 식감도 있는 고구마를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꿀고구마. 이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은 이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예요. 여기에는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이걸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다 나온 것 같은데 뭐지? 자, 네 번째는 자색 고구마입니다. 제가 여러 번 힌트를 드렸죠. 이 자색 고구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라색 발색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인데,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을 띠고 속살때 보라색을 띠는 게 자색 고구마의 특징인데, 이 고구마는 인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수확 시기도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죠. 그때밖에 수확을 못하니까. 근데 보관하실 때 우리가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정말 맛 좋고 건강한 고구마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이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서 상처가 나기도 쉽고,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 속으로 균이 감염될 수도 있고 썩고 곰팡이가 나기 쉬워요. 따라서 옆에 있는 고구마까지 같이 영향을 미쳐요. 고구마들은 사교성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상처난 고구마를 먼저 골라내서 자르고 드시거나, 먼저 골라내서 상처가 안 난 고구마를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 건조 상태에 따라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가 같은 것을 깔고 그늘에서 천천히 말려주세요. 그 이유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관하게 되면 쉽게 썩어요. 그래서 말리는 이유가 또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환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굉장히 예민한 뿌리채소예요. 그래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슝슝슝슝 내주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이 흙도 빠져나가지 않게 보관하기 쉽게 상자 바닥에 신문지 같은 거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햇빛이나 직사광선이 바로 비치지 않는 곳에도 놓아줘야 되는데, 이 고구마가 햇볕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이 온도 변화에 의해서 고구마가 또 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굉장히 예민해서 환경도 변하면 고구마의 맛도 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쉽게 썩기도 쉬워지고요. 그리고 고구마의 보관 적절한 온도는 한 13도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우리가 흔히 한번 찾아보면 아파트의 신발장이나 베란다, 베란다 같은 곳, 이런 공간이 되겠죠. 자, 이제 고구마의 보관법도 잘 알아봤으니 이제 맛있는 고구마를 잘 보관해서 겨울철에 호호 불면서 따뜻하게 똑똑하게 먹을 준비가 되셨죠? 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제가 바로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감소증 예방이 있어요. 자,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감소증은 우리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알고 계시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소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도 더 감소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생길 수가 있죠.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면역력 증가예요. 이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뭐가 관계가 있어? 뭐가 연관이 있지? 자, 지금부터 한번 볼 텐데,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세포 그리고 장기뿐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또 단백질이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우리 몸의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우리 전투부대예요. 주요한 면역세포인데,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쳐들어온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병원균을 물리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쉽게 말해 먹이로 사용해서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해요. 그럼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모두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에요.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콩류, 견과류 등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나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그리고 심장병,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같이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된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콜라겐은 주로 단백질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요. 이로 인해 여기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을 시키기도 하고 피부 건강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5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대요. 이런 골다공증이 조용한 뼈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은데, 우리 여러분들 골다공증이 한 번 생기면 이로 인해서 고관절, 척추, 손목 여러 가지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이 단백질도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같이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인지기능 저하, 치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죠.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기억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을 시키고 이거를 받아주는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이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거나, 나는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는데 하수구 구멍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러한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어요. 옛날에 뭐 촛불을 태우거나 흔히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이거나 할 때 머리카락이 타면 곱슬곱슬하게 금방 타고 약간 돼지 비린내 아니면 뭐 탄내, 지방 탄내가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또 흔히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 영양제의 대부분이 맥주 효모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 젊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가 돼요. 또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가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층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 또한 감소가 될 수가 있고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도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고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하시면서 단백질이 고칼로리라고 생각해서 드시기를 꺼려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섭취하기 어렵다고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좋은 추천 음식 4가지를 바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계란이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도 계란도 많이 먹고, 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계란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계란은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은데,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예요, 이 계란이.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이렇게 미네랄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 있는데, 이 계란을 먹으면 정말 많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면 이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식품은 생선이에요. 우리 등푸른 생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등푸른 생선뿐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서 지방 함량은 낮고 필요한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줘요. 생선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하고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 건강에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서 좋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 체중 걱정이신 분들,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생선이에요.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우리 씹으면 싹 녹는 생선도 많고,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도 빠르고 몸에 또 쉽게 영양분이 흡수가 돼요. 이처럼 좋은 생선을 안 먹을 이유가 한 개도 없겠죠. 자,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에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잘만 선택을 하면 굉장히 고품질 단백질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품질 단백질은 우리 몸의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이 카제인과 웨이로 두 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요. 웨이 단백질이라는 것도 생소하실 텐데, 소화가 쉽기 때문에 웨이 단백질은 운동 직후 우유를 섭취하면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요. 또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돼서 장기간 일정 수준의 아미노산을 우리 몸에 제공해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유 제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가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요. 어린이들도 유당불내증이 있는 어린이가 많아서 요새 시장은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프리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은 이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가 할 수 있는데, 소화가 어렵거나 내가 힘드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콩류예요. 우리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굉장히 유명하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인데, 두부나 우유 같은 식품으로 쉽게 섭취할 수도 있고,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굉장히 낮아요. 또한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도 갖고 있어요.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굉장히 많잖아요. 이 콩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고루고루 제공해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이렇게 일석이조, 이러한 콩류가 굉장히 좋은 단백질 식품이에요.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과연 충분히 섭취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도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우리가 보충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잖아요.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충제가 굉장히 유용한데,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게 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우리가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서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쌓일 수가 있죠. 단백질의 하루의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1g이에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게 꼭 중요한데,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말 그대로 보충하는 역할만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백질 섭취 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의 흡수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잉여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어느 정도 흡수되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매 끼니마다 나눠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해요. 동물성 단백질은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또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우리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두부, 콩, 이것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굉장히 쉽게 매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